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가 있는 저녁 어떠신가요? 아나운서 한상원입니다. 오늘 하루 이슈들을 살펴보는 스포츠 타임라인으로 출발합니다. 한국 축구대표팀 사상 첫 국외 출생 혼혈 태극전사로 주목받는 미드필더 옌스 카스트로프가 홍명보호에 합류했습니다. 카스트로프는 미국 뉴저지주의 축구대표팀 숙소에 도착해 팀원들과 처음으로 만나고 대한민국 국가대표로서의 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요. 대표팀 관계자는 카스트로프는 첫날 통역의 안내를 받고 선수들의 훈련 동작을 따라하며 적응했고 선수들과 잘 어울리려는 노력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독일 분데스리가 슈투트가르트 이적을 눈앞에 뒀던 오현규가 구단간 최종 협상이 결렬돼 현 소속팀인 벨기에 행크에 잔류합니다. 독일과 벨기에 현지 언론에 따르면 슈투트가르트 구단에서 오현규의 과거 무릎 부상 전력을 들어 이적료를 낮추고 임대 영입을 제안했지만 행크 측에서는 행크 입단 후에도 무릎에 이상이 생긴 적이 한 번도 없다며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메이저리그 템파베이에서 뛰던 김하성이 애틀란타로 이적했습니다.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인 MLB.com은 템파베이가 웨이버 공시한 김하성을 애틀란타가 영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LA 다저스의 김혜성은 부상에서 돌아와 1군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샌프란시스코의 이정우는 하루 휴식 후 콜로라도전에 선발로 복귀해 이출루 활약을 펼쳤습니다. WBC 대표팀은 내년 1월 9일부터 21일까지 사이판에서 1차 캠프를 차릴 예정입니다. 선수들은 1차 캠프 종료 후 소속 구단 캠프에 합류하며 2차 캠프는 내년 2월 15일부터 28일까지 일본 오키나와에 차립니다. 한편 KBO는 예비명단 50명을 WBC 조직위원회에 제출했지만 조직위원회 지침에 따라 명단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올해 45세인 테니스 스타 비너스 윌리엄스가 시즌 마지막 메이저 대회인 US 오픈에서 여자 복식 8강에 진출했습니다. 스포츠. Shout out to them people. You can catch me. 다양한 농구 이야기를 전하는 주간 농구 시작하겠습니다. 손대범 농구 전문 기자 조현일 농구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제 마치 그 태풍 전에 고요라고 해야 될까요? 시즌이 개막 전에 아주 조용한 시즌인데 농구 소식이 뜸하구나 하던 참에 이제 드디어 슬슬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박신자컵이 개막을 했습니다. 네. 현재 부산에서 열리고 있죠. 그렇습니다. 30일 부산에서 개막을 했고요. 어느덧 박신자컵이 10주년입니다. 3년 전부터 국제대회로 격상되어서 이제 해외 명문 팀들 초청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난해 일본 챔피언전에 올랐던 두 팀, 덴소와 후지츠가 왔고요. 네. 또 스페인의 사라고사 그리고 헝가리의 DVTK 팀까지 같이 오면서 높이, 스피드 여러 색깔을 볼 수 있는 국제대회가 됐습니다. 혹시 이제 이번에 뭐 이제 각 외국에서 참가한 팀들의 수준을 본다면 어느 정도로 보면 좋을까요? 거의 뭐 올 수 있는 최상급 팀이 온 것 같습니다. 와. 일단은 스페인에서 온 카사데몬트 사라고사 같은 경우는 2003-2004 시즌 리그 준우승 팀이고요. 네. 헝가리 DVTK 팀 같은 경우는 헝가리컵 우승팀이고 또한 이제 유로리그라든지 유로컵 등에 참가하는 또 강팀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단순히 키만 큰 것이 아니라 조직력도 있고 또 상당히 좀 실력들도 개개인 다 좋아가지고 우리 감독들이 맞붙어놓고 저도 지고 나서도 정말 이런 팀 부르기 잘했다라고 네. 말할 정도로 좋은 배움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이번 대회부터 박신자컵의 위상이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10주년이어서 그랬는지 개막식부터 남달랐다는 이야기가 들려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대회 개막식에 앞서서 이벤트가 따로 있었는데 네. 이 한국 여자농구 미래를 볼 수 있었던 2025 WKBL 국제 유소년농구 챔피언십 대회가 열렸는데 뭐 요즘에 여자농구의 미래가 어둡다, 뭐 여자농구 선수가 많이 발굴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지만
또 한국 여자농구의 미래를 이끌 선수들을 볼 수 있어 즐거웠고 네. 또 박신자 여사도 이 선수들의 플레이를 보면서 또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사님은 이번 개막 현장의 모습을 당연히 보이셨죠? 네, 그렇죠. 일단 대회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와서 시투를 했었는데 10년 만에 또 경기장에서 직접 시투도 하셨습니다. 야. 그리고 개건 해설도 했었고 또 이 선수들 개개인에게 또 인사도 했었는데 역시나 좀 운동 선수 출신이라는 걸 좀 감출 수 없었던 것이 승부욕이 엄청났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조카인 박정은 감독이 이끄는 BNK 썸에 패한 다음에 네. 굉장히 좀 대노하셔가지고 이게 그냥 쓴 소리가 아니라 본인이 작전판까지 들고 나서 아 그래요? 굉장히 오랫동안 선수들을 질책하셔가지고 오. 박정은 감독님이 왜 끌고 나가실 정도로 굉장히 화가 많이 고정하시라고. 나셨는데 그만큼 또 승부욕도 강하시고 네. 또 애정도 그만큼 깊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니 그리고 그 박신자 여사님이시는 농구와도 화제가 됐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네, 일단은 뭐 오랜만에 코트에 서는 만큼 사실 네. 그 시절에는 이 농구화라는 것이 따로 없었잖아요. 아 네, 그때는 운동화를 그냥 신고 단화였고 예. 그랬는데 그런 만큼 이제 이 조카인 박정은 감독과 이제 한상준 배우 이제 남편인 예. 두 분이 이제 코트에 신고 나가시라고 이제 커리 농구화를 선물했다 그래요. 그래서 생전 처음 신어보는 그런 농구화라고 되게 야. 또 신기해하셨다는 후문입니다. 네. 농구의 레전드가 생전 농구화 처음 시본다는 말씀도 네. 참 되게 생소하게 들리긴 합니다. 저는 집에서 해설을 듣다가 아까 손대본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쓴소리를 굉장히 직격탄으로 어떤 내용이 나왔어요? 일단 저런 플레이는 행운이다. 네. 네. 한국 선수가 한번 푸도크를 통해서 했었는데 네. 저런 플레이는 행운에 가깝기 때문에 계속 훈련을 해야 된다. 지금도 리바운드를 잡지 않고 구경하고 있었다. 저러면 안 된다. 네, 올림픽 못 나가서 화가 난다. 네. 직설적으로 저나 손대범 위원 같은 좀 선수 출신이 아닌 분들은 좀 하기가 힘든. 네네네. 네, 좀 들어도 약간은 수긍이 되고 네. 그리고 시원시원한 해설을 아주 하셨습니다. 네, 또 세계 선수권 대회 MVP니까 할 수 있는 말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혹시 같이 해설하셨어요? 저는 아닙니다. 저는 그냥 첫 경기는 멀리서 지켜봤었고. 김은하 위원이랑 살았겠다 싶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참 걱정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토를 달기도 그렇고, 네. 예, 마냥 맞장구 치기도 좀 너무 쓴소리다 보니까 그렇고, 예. 전 여자 농구 선수였던 그 김은혜 위원이 같이 했는데 상당히 좀 약간은 힘들어하는 기색이 역력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격려보다는 채찍질을 계속 네. 하니까. 근데 틀린 말씀은 하나도 없었고 그렇죠. 상당히 또 새겨들을 말들도 있어서 예. 농구 팬들에게는 좀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정작 경기들은 또 어땠는지 궁금하네요. 네, 일단 전체적인 양상은 역시나 뭐 해외 팀들이 득세를 보이고 있고 우리 팀들이 굉장히 좀 고전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일단 그나마 그래도 삼성생명이 뭐 첫날 스페인을 상대로 연장까지 끌고 가는 그런 저력을 보였지만 네. 결국 뒷심 부족으로 무너졌고 또 바로 어제 열렸던 후지츠와의 경기에서도 역전패를 당하면서 2연패를 당했고요. 우리은행 역시나 뭐 BNK와의 챔피언 결정전 리턴 매치는 승리했지만 또 어제 바로 열렸던 스페인과의 경기에서 패했고 이런 식으로 좀 해외 팀들이 좀 약간 진면목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네. 자, 우리 팀들은 아직까지는 좀 준비가 덜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승패 이기면 좋겠지만 승패보다는 확실히 좀 이제 배움의 장의 의미도 있는 대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뭐 이제 우리 각각 팀들이 배워갈 수 있는 지점도 있지만 이번 컵 대회를 통해서 그 WKBL 팀들의 전력을 미리 엿볼 수 있는 기회도 되잖아요. 네, 뭐 아예 주요 전력들을 다 빼고 나서진 않기 때문에 네. 충분히 또 간접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이해란 선수의 부상이 좀 아쉽긴 했었고요. 또 배윤 선수는 또 베테랑이기 때문에 출전 시간을 조절하고 있고 하지만 또 다른 팀들은 특히나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잘했던 선수지만 이명관 선수가 또 갑자기 엄청난 또 기량 향상을 보여주기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팀 간의 전력을 굉장히 좀 직접적으로 내다보기보다는 특정 선수들의 활약상 이런 것들을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었던 그런 대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 최윤아, 이상범 신임 감독 체제 신한은행 그리고 하나은행은 어때 보이나요? 네, 일단은 하나은행 같은 경우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뭐 일단 KBL 우승팀 출신인 이상범 감독이 지휘봉을 잡았죠. 하나은행 같은 경우 리빌딩을 좀 선언한 상태인데 아직까지는 젊은 선수들 위주로 경기를 운영하다 보니까 매 경기마다 고전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도 일본 지난 시즌 준우승팀인 덴소를 만나서 92대 59로 완패를 했었고요. 아직까지는 좀 다듬을 길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신한은행 같은 경우도 최윤아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다음에 좀 새로운 색깔로 덤벼들고 있는데 첫 경기였던 이 덴소전에서 완패를 거뒀지만 또 바로 어제 경기에서는 또 남다른 모습 보여주면 달라진 모습 보여주면서 네. 헝가리의 강팀 또 DVTK를 잡는 저력도 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정규리그 개막은 그럼 이제 10월에 열리게 되나요? 네, 이제 한 달 정도 조금 더 남았는데 네. 이번 여자 프로농구에서 가장 큰 규정의 변화는 아시아 쿼터 2명을 한시적으로 동시 출전을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아 쿼터 선수 출전 규정은 3쿼터에 한해서 동시에 2명이 활약을 할 수 있고 나머지 쿼터는 지난 시즌과 마찬가지로 팀당 1명씩만 뛸 수가 있는데 여자 프로농구는 남자 프로농구와 다르게 이 아시아 쿼터를 제외한 외국인 선수가 없습니다.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똑똑한 아시아 쿼터 선수를 또 잘 뽑느냐에 따라서 그 팀의 성패가 갈릴 수가 있는데 3쿼터를 대비한 뭐 여러 가지 또 전략들을 세울 수밖에 없겠고요. 특히나 여자 프로농구를 보시는 분들은 아마도 3쿼터를 좀 집중적으로 재밌게 보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확실히 좀 경기의 긴장감이 좀 더 높아지는 효과가 있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역시 색깔이 달라지고 네. 또 일본 선수들이 들어왔을 때 2대2 플레이라든지 이런 속공 전개 더 깔끔하게 되는 면이 있었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이렇게 일본 선수에게 좀 더 기회가 돌아가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그걸 통해서 경기력이 올라가고 그렇죠. 또 선수에 도움이 된다면은 충분히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번에는 KBL 이슈들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KBL 관련해서는 어떤 이슈들이 눈길을 모으고 있나요? 네, 우선은 뭐 주요 선수들의 부상 소식이 또 조금씩 들리고 있습니다. 정효근 선수 네. 굉장히 컨디션이 좋고 또 DB에서 또 트레이닝 캠프를 처음으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아쉽게도 오른쪽 어깨 탈구 부상을 입었습니다. 2, 3주 동안은 뭐 재검진을 예정하고 있고 이 정효근 선수가 어깨를 다친 게 또 처음은 아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구단 입장에서는 또 만전을 기할 수밖에 없겠고 지난 시즌에 단 한 경기도 부상 때문에 뛰지 못했던 서울 삼성의 새로운 에이스 이대성 선수는 몸 상태가 또 괜찮다고 합니다. 나고야 전진 훈련에서 또 이대성 선수의 모습을 또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2025년 KBL 신인 선수 드래프트 참가가 1일부터 접수됩니다. 오. 뭐 또 그 리그를 재밌게 보기 위해서는 또 신인들의 활약상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많은 팬들이 관심을 가지는데 역시나 또 이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 접수가 그럼 어제부터였고 본 행사까지는 좀 시간이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11월 14일이 이제 KBL 드래프트이기 때문에 시간은 좀 있습니다. 개막한 이후에 이제 드래프트가 열리게 되는데 일단 참가 접수가 12일까지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뭐 일반인 실기 테스트를 위한 자리도 마련이 되고 네. 뒤에 컴바인 등 여러 가지 순위 추첨 등 여러 가지 행사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 그렇다면 진짜 농구 팬들 사이에서 신인 드래프트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겠네요, 이제. 그렇죠. 특히나 뭐 대중들 또 각 구단들이 관심을 갖는 건 얼리 엔트리. 그러니까 대학교 4학년을 마치지 않고 그 전에 드래프트를 신청하는 선수들에게 시선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데 이미 성균관대 강성욱 선수 그리고 3일상고의 양우혁 선수는 얼리 엔트리를 선언했고요. 네, 이 두 명은 확정이 됐고 그 이외에도 높은 순번으로 꼽힐 가능성이 높은 선수들의 이 얼리 엔트리 소문이 있기 때문에 이 얼리 엔트리에 대한 뭐 소문은 앞으로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양우석 선수 같은 경우에는 도전이 어렵지 않을까라는 네. 예상들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양우혁 선수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 희망 진로가 좀 정해졌다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모 대학에 갈 것이라는 전망이 좀 지배적이었는데 갑자기 좀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왕중왕전 우승 이후에 또 본인도 약간 좀 신중하게 생각한 것 같고 네. 또 실제로도 뭐 해외 브랜드 초청 이런 행사에도 가면서 본인도 영감을 좀 많이 받은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일단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이 대학이 아닌 프로로 진로를 바꾼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얼리 선언이 좀 얼리 엔트리에 많이 등록하는 선수들의 추세가 좀 더 많아지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얼리 선언을 한 선수들이 더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이 용산고와 무령고에서 에이스 역할을 했었던 용산고의 에디 다니엘 그리고 무령고의 김건아 선수는 KBL 연고 선수로 프로 직행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들과 함께 올 시즌에 또 고교 무대를 이끈 양우혁 선수가 이 다니엘 김건아 선수와는 또 친구 사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과 함께 프로 무대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는데 뭐 첫 시즌에 어떤 활약을 펼칠지는 미지수지만 리그는 또 이렇게 얼리 엔트리로 참가한 선수들이 많을수록 또 활기를 띠거든요. 네. 이 세 명 에디 다니엘, 김건아, 양우혁 선수를 주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년에도 이렇게 얼리 선언이 많았었나요? 지난해가 이제 시작이었죠. 지난해 같은 경우는 특히나 박정웅, 이근준 1, 2순위가 다 곧줄 신인들이었고요. 예. 뭐 그만큼 또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빨리 대학을 가지 않고 프로에 진출한 선수들이 생각보다도 잘 자리를 잡다 보니까 이 얼리 엔트리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들이 또 많이 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도 뭐
이 선수 두 선수 외에 강성욱과 뭐 양우혁 외에도 다른 선수들이 또 조심스럽게 또 문을 두드리지 않을까. 지금은 현재는 눈치 싸움 중이거든요. 네. 아마 이제 9월 한 6, 7일 지나고 나면은 더 많은 선수들이 참가 소식이 들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구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얼리가 약간 자연스러운 분위기거든요. 근데 농구에서는 조금 생소한 느낌이 아직까지는 없잖아 있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을 거로 예상하세요? 우선은 뭐 지난 시즌처럼 1, 2순위로 얼리 엔트리가 뽑혔다? 이거는 사실 후배 선수들에게 엄청난 이정표를 제시하는 거거든요. 사실 뭐 예전처럼 뭐 대학교 졸업장이 중요하진 않지만 막상 나갔는데 뭐 드래프트 하위 순번으로 뽑히거나 뽑히지 않으면 그것 자체가 또 실패의 꼬리표가 될 수 있기 네네네. 때문에 저는 지난해 드래프트가 굉장히 좀 기념비적인 사건이었다고 보고 앞으로는 네, 이런 사례가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이고 특히나 또 대학 무대에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기보다는 네, 곧바로 또 프로 실전 무대에서 갔을 때 곧바로 통할 선수들이 더 많아진다는 것 자체가 네네. 네, 또 KBL의 밝은 미래를 볼 수 있게 하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빨리 들어오면 어려운 점도 좀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아무래도 뭐 특히나 고졸 신인들 같은 경우는 사실 10대 후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30대 아저씨들과 직장 생활하고 똑같은 건데. 맞죠, 직장 생활이죠. 네, 말 이런, 그대로. 이런 예. 생활적인 면에서 약간 좀 초반에 헤맨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결국엔 또 농구기 때문에 뭐 팀으로서 또 잘 적응한다면은 또 더할 나위 없이 또 빨리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선수들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지는 이제 한 2달여 정도 시간 후면은 우리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NBA 소식도 살펴보도록 하죠. 그 전에 잠시 쉬었다가 돌아오겠습니다.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프로야구 경기 상황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고 농구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치열한 순위 경쟁 속에 프로야구는 오늘부터 잔여 경기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오늘은 4경기가 열리고 있는데요. 먼저 선두 LG와 4위 롯데 대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 SSG와 승차 없는 상황에서 잔여 경기 일정을 시작한 롯데. 박세용 선발로 시작한 오늘 경기 LG에는 치리노스가 마운드에 올라왔습니다. 현재 8회 말이 진행되고 있고요. 치열한 투수전이 펼쳐졌는데 3회 롯데가 LG에 2점 실점하면서 그 점수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8회 말 현재 LG의 공격이 이어지고 점수는 2대 0입니다. 말씀드렸던 3위 SSG는 키움과의 홈 경기를 치르고 있는데요. 경기는 7회 말이 진행 중입니다. 1회부터 각각 1점씩 뽑아내면서 팽팽한 대결을 가져갔던 두 팀. 결국 SSG의 타선이 힘을 받으면서 7회 말 현재 4대 1로 석점 차로 리드하고 있습니다. 가을 야구를 위해서 매경기 승리가 필요한 두 팀이 만났습니다. 6위 KT와 7위 NC의 대결이 진행 중인데요. 하지만 이 두 팀의 승차는 3, 4, 5위와 거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 수원구장에서 펼쳐지고 있는데 두 팀 모두 점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7회 초 현재 NC가 6대 4로 2점 차 리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아 대 한화의 경기도 열리고 있습니다. 기아 김도현 대 한화 류현재 선발 맞대결로 시작된 경기. 기아 같은 경우엔 8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승수를 쌓지 않으면 가을 야구로 향한 여정이 힘들어질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2위 한화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5회 7점, 6회 6점, 비기닝을 2번 만들어내면서 6회 말 현재 13대 2입니다. 네, 다시 농구 이야기로 이어가 보도록 하죠. 한 주간 농구 이슈들을 짚어보는 주간 농구 손대범 농구 전문 기자 조현일 농구 해설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NBA 소식도 살펴보죠. 야니스 아데토쿤보의 미러키 잔류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형의 행보 때문이라고요? 네, 이 야니스 아데토쿤보는 뭐 그리스 출신의 NBA 최고의 슈퍼스타죠. 네. 이제 유로바스켓에 참가하고 있는데 야니스 아데토쿤보의 이적설이 이번 오프시즌 내내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네네. 자, 하지만 유로바스켓이 한창인 가운데 미러키 벅스가 야니스의 친형인 이 타나시스 아데토쿤보와 1년 290만 달러의 정식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 말인즉슨 결국 아데토쿤보가 잔류를 선언하고 최소 1년은 미러키 소속으로 뛴다는 뜻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네. 이게 비보장 계약이 아니라 보장이 된 계약이기 때문에 야니스의 이적을 바랐던 일부 팀들은 그 계획을 수정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뭐 결국에는 타나시스 아데토쿤보의 계약이 그 야니스를 잡아두기 위한 거다라는 이야기로도 들리는데 실제로 그 형은 그렇게 크게 주목을 받을 만한 선수는 아닌가요?
그렇죠. 팬들이 이 선수가 코트에 서면 굉장히 기뻐하는 게 이로써 승리가 확정됐다라는 의미거든요. 거의 이제 속칭 가비지 타임에 나오는 네네네네. 이제 그 정도 선수인데요. 뭐 2014년 드래프트 51순위로 지명이 됐던 선수입니다. 뭐 동생과는 다르게 좀 그렇게 눈에 띄는 선수가 아니고 다만 이제 뭐 야니스의 멘탈을 위해서 영입했다 그런 말도 많고 또 벤치에서 이제 동생을 케어해주거나 또 동료들 열정적으로 응원해주면서 좀 미러키 팬들에도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뭐 5시즌 정도 미러키에서 뛰었는데 평균 득점이 3점이 채 안 됩니다. 뭐 그 정도로 약간 좀 냉정히 말하면 NBA 레귤러급은 아니란 얘기인데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생 덕분에 좀 잘 살아남았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NBA 기본 연봉이 굉장히 높을 텐데 부럽습니다. 그렇죠. 300만 달러니까 네. 한 45억 원 정도를 받는 거죠. 와. 네. 지난 시즌에는 심지어 그 모습을 거의 보이지 않았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네, 이 아킬레스건이 파열되는 부상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상이 회복되자마자 미러키로 복귀하게 됐고요. 2019년부터 미러키에서 활약을 했었는데 2021년 미러키가 50년 만에 우승을 달성했을 때 그때 이 타나시스가 라커룸 리더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계약이 단순히 뭐 야니스 때문만이다라고 또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이미 미러키의 선수였고 또 라커룸 리더이자 에너자이저였기 때문에 아주 저비용으로 투자할 만한 금액이었다. 뭐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되면은 약간 요즘 트렌드인가? 뭐 아빠를 잡아두기 위해서 아들을 고용하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올 법도 하거든요. 근데 뭐 그렇게 해서라도 슈퍼스타를 잡아도 된다는 것이 그만큼 가치가 크겠죠. 뭐 르브론 제임스, 네. 야니스 아데토쿤보가 보통 선수는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아예 시장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선수다 보니까 뭐 그 정도까지는 투자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야니스 아데토쿤보는 유로바스켓에 참가 중입니다. 현재 활약은 어떤가요? 아주 좋습니다. 네, 현재 아데토쿤보는 출전 시간보다 득점이 더 많은 2명 중에 하나고요. 네, 그리고 이 그리스는 현재 평균 실점이 60점대인데 유로바스켓에 참가한 팀들 가운데 최소 실점 1위입니다. 네, 그리고 현재 야니스 아데토쿤보가 이끌고 있는 그리스는 3전 전승. 사실 뭐 그리스는 그동안 꾸준한 강팀이었지만 야니스가 뛸 때에 우승 후보라는 평가를 받은 적은 또 도리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워낙 수비력이 좋고 또 아데토쿤보의 삼형제가 전부 다 이번 대표팀에 뽑혔어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현재 경기력도 좋고 우승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이번에 유로바스켓 또 NBA 슈퍼스타들이 많이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뭐 돈치치나 요키치 등도 유로바스켓에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 선수들의 활약은 어떤가요? 아 정말 치자 돌림들이 농구 잘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마치 게임 난이도를 루키 모드로 하고 하는 것처럼 본인들 굉장히 수월하게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뭐 파워랭킹 1위였던 세르비아가 예상대로 순항을 하고 있는데 뭐 요키치 역시나 뭐 패스웍도 그렇고 뭐 수월하게 또 경기를 풀어가지고 있고요. 뭐 주변의 동료들도 마찬가지로 요키치와 또 오래 함께하다 보니까 좋은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돈치치도 마찬가지인 게 슬로베니아 대표팀 자체는 좀 약체 팀으로 좀 분류되고 있지만 이 활약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최근에 트리플 더블도 기록하는 등 맹활약을 펼치고 있고요. 또 이 NBA 팬들이 아닌 이상은 좀 많이 알려지지 않은 이름이긴 한데 이 핀란드의 라우리 마카린 선수 같은 경우도 뭐 특유의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뭐 23분만을 뛰고 43점을 넣을 정도로 뭐 여유 있는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경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경기들 결과는 어땠나요? 네, 오늘 총 6게임이 있었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경기는 독일과 영국의 경기였습니다. 네, 축구였더라면 엄청난 접전이었겠지만 네. 독일과 영국의 농구 실력 차이는 큰데요. 독일이 영국을 120대 57 야. 더블 스코어 이상으로 꺾었습니다. 그리고 몬테네그로는 스웨덴을 87대 81로 꺾으면서 유로바스켓 첫 승을 따냈고 이 튀르키예가 현재 4전 전승입니다. 네. 에스토니아를 20점 차로 꺾으면서 독일과 함께 또 세르비아와 함께 4전 전승을 기록하게 됐고 리투아니아 농구의 나라인데 마카닌이 이끄는 핀란드를 3점 차로 꺾었고요. 또 라트비아 크리스탑스 포르징기스가 이끌고 있고 또 개최국 가운데 하나입니다. 네, 포르투갈을 78대 61로 꺾었고 요키치가 이끌고 있는 세르비아는 보그단 보그다노비치의 공백에도 불구하고 체코를 82대 60으로 꺾으면서 4전 전승, 체코는 4전 전패 늪에 빠졌습니다. 지금 이제 조별리그가 펼쳐지고 있는 거죠. 이후에 이제 16강이 가려지는 거죠. 조별리그 통해서.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이제 24팀이 참가해서 6개 팀씩 4개 조로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조 1, 4위가
1위부터 4위까지가 16강에 진출하게 되고요. 거기서부터 토너먼트로 우승을 가립니다. 네. 뭐 아시아컵 같은 경우 8강부터 시작했다면은 유럽은 워낙 또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렇죠. 16강부터 시작해서 또 기간도 상당히 길고요. 4개국으로 나눠져 치러지게 되는데 과연 이제 마지막에 어느 팀이 올라갈지 저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궁금증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말이 나온 김에 그 조별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A조부터 살펴봐 주시죠. 네, A조는 튀르키예와 세르비아가 4전 전승입니다. 16강 진출을 확정하게 됐고요. 나머지 2개 티켓을 놓고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그리고 포르투갈이 싸우게 됩니다. 네. 체코는 4전 전패로 탈락이 확정됐기 때문에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포르투갈 이 세 팀의 아주 물고 물리는 접전이 예상됩니다. 그렇군요. 야, 튀르키예와 세르비아 막강합니다. B조는 독일이 있네요. 네, 뭐 지난 월드컵 챔피언이기도 했던 독일이 이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순항하고 있는데요. 역시 데니스 슈로더를 비롯해서 뭐 바그너 선수도 그렇고 굉장히 맹활약을 펼쳐주면서 4전 전승을 이끌고 있고요. 리투아니아와 핀란드가 나란히 3승 1패로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역시나 여기도 마지막 한 잔을 놓고 몬테네그로와 스웨덴이 좀 치열한 각축전을 벌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C조는 야니스가 있는 그리스가 있네요. 네, C조는 A조, B조와 다르게 현재까지는 3경기만 치렀습니다. 그리스가 3전 전승으로 1위고요. 네. 지난 대회 우승팀인 스페인이 이탈리아와 함께 2승 1패, 전통의 강호단 면모를 보여주고 있고 하지만 보스니아와 이 조지아가 나란히 1승 2패로 스페인과 이탈리아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키프로스는 3전 전패인데 네. 키프로스가 농구를 잘해서 이번 유로바스켓 참가한 건 아니고 개최국 자국이었거든요. 네네. 개최국 자격으로 참가를 했지만 아쉽게도 동대북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D조입니다. 네, 폴란드가 3승 전승으로 좀 앞서가고 있고요. 이스라엘과 프랑스가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뭐 슬로베니아 같은 경우는 이 프랑스전 한참 앞서다가 또 역전패 당하는 등 이 돈치치 혼자만의 힘으로는 역시 좀 역부족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이 벨기에와 함께 마지막 한 자리를 놓고 좀 마지막까지 경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이 즐거워야 할 유럽 농구 축제에 인종차별 논란이 있었다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 독일과 리투아니아의 경기에서 독일의 절대적인 에이스이자 세크라멘토 킹스 소속인 이 데니스 슈로더를 향해서 원숭이 소리를 냈습니다. 네? 이런 또 인종차별이 또 출현하게 되면서 이 피바가 굉장히 좀 화가 난 상태인데 인종차별적 행위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고요. 또 리투아니아 팬들이 이런 인종차별을 했기 때문에 리투아니아 농구연맹과 이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죠.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는데 좀 이 문제는 좀 심각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야기를 끝으로 주간 농구 마무리하도록 하죠. 손대범 농구 전문 기자, 주현일 농구 전문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내일도 저녁 8시 30분에 뵙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